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서교 출판사에서 새로이 출간한 따끈따끈한 신작 에세이 윤경일님의 한 끼의 기적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국제구호단체 이사장 겸 공동대표인 윤경일 저자는 2004년 사단법인 한 끼의 식사 기금을 직접 설립하여 병원 진료가 끝나면 매일 구호단체 업무를 보았고 정기적인 정신과 및 일반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오지를 다니면서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선물, 한 끼의 기적. 지금 감상하시겠습니다. 한 끼의 기적. 윤경일. 사람들은 나에게 의사 가운을 입고 왜 구호단체 활동을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NGO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의사와 NGO는 하는 일은 달라도 이 둘의 존재 이유는 본질상 통하는 속성이 있지요. 둘 다 남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쾌적한 실내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뙤약볕 햇빛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악한 구호 현장을 찾아가는 일은 분명 신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태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구호 현장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 때문이었다. 그 울림은 나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여행지 대신에 지저분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곳들을 선택하게 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실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모깃대가 들러붙는 퀴퀴한 숙소가 아니라 안락한 호텔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느긋한 시간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내게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했다. 즐겁지 않은 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면 받아들였다. 그동안의 생활은 분명 큰 의미가 있었다. 2004년 11월 내가 한 끼의 식사 기금을 설립하여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은 이 길을 통해 그 어떤 일보다 충만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는 사람들과 교감하며 그들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크나큰 축복이었다. 2019년 12월 윤경일. 쿠투팔롱 난민 캠프를 가다. 2017년 8월 미얀마에서 로힝야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경찰 초소 여러 곳을 습격하자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의 주요 거주지인 마웅토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대량 학살과 강간, 마을을 통째로 불태우는 방화 등 이른바 인종 청소 작전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콕스 바자르 지역에서 피해를 조사해 언론에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017년 8월부터 9월 한 달 사이에 최소 9,400명의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6,700명은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세 미만 아동도 최소 730명이나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혹한 죽음이 들이닥치자 70여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은 고향 땅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나 한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기수였던 아웅산 수치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마웅토와 주변 마을에서 가옥 수만 채가 불에 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왜 이런 잔인한 탄압이 발생한 것일까?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계 로힝야족 문제는 종교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발단은 영국의 식민지 통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약소 국가들을 침탈해 갔다. 당시 영국은 미얀마의 콘바웅 왕조와 몇 차례 전쟁을 치른 끝에 1885년 식민 지배에 성공한다. 제국주의에 착취해 미얀마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영국은 그들을 농경지에서 쫓아내고 대신에 동인도, 현재의 방글라데시 지역에 살고 있던 무슬림 일부를 이주시켜 농지를 경작하게 했다. 그들이 로힝야족 선조들이다. 고향 땅에서 쫓겨난 미얀마인들은 동인독의 무슬림들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고 둘 사이는 대대로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얀마를 침공한 일본군이 이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본군은 로힝야족 농장을 해체하여 미얀마인들에게 돌려줬다. 그러자 쫓겨난 로힝야족이 미얀마인들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그 와중에 1942년 영국군은 대일항전을 외치며 로힝야족에게 무기를 제공하며 재무장시켰고 그들은 미얀마인들을 학살했다. 그 결과 한 해 동안 무려 2만여 명의 미얀마인이 희생되었다. 사찰이 파괴되고 승려들까지 죽임을 당해 미얀마인들이 모두 깊은 원한을 품기에 이르렀다. 1948년 미얀마가 독립하게 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영국은 보복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로힝야족 인사를 정부와 의회의 요직에 배치하고 떠났다. 이런 조치는 미얀마인들의 증오감만 더 자극했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네윈이 버마족과 불교도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로힝야족은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학교에서 로힝야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불교도로 개종을 강요받았다. 토지 몰수, 거주지 제한, 강제 노동 등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전개되었다. 1982년에 들어서 미얀마 군부 정권은 로힝야족의 시민권까지 박탈하여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원래 땅으로 추방하기 쉽도록 그들을 서부의 라카인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2012년 라카인주에서 마침내 로힝야족과 불교도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로힝야족 200여 명이 숨지고 14만 명이 국외로 피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후에도 박해가 지속되자 로힝야족 일부는 분리주의 반군에 들어가 저항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미얀마군 국경 초소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로힝야족 반군 단체가 그 배후로 지목되어 이들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 8월 25일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삼아 미얀마 정부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지구상의 모든 난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그 외에 안전한 먹을거리, 포근한 잠자리, 친근한 이웃도 없다. 말 그대로 국제 고아인 셈이다. 로힝야족 문제가 국제적인 뉴스로 연일 쏟아지자
우리는 대규모 난민으로 전락한 로힝야족을 돕기로 정했다. 우선 3살 방글라데시는 현장을 찾아갔고 사업 담당인 사이풀이 취재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다카에서 꼬박 13시간 걸려 곡스 바자르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쿠투팔론과 테크나프 난민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우리 단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9월 30일 난민촌에 도착하니 방글라데시 군대가 캠프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쿠투팔론 캠프는 최대의 난민 캠프입니다. 캠프 입구에서부터 많은 부녀자와 아이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구호품이라고 생각한 난민들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취재차 방문했기에 당장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자 그들은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제 마음이 아팠고 또 개인의 조그만 도움은 실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캠프 안으로 들어가니 엄청나게 많은 로힝야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비좁은 텐트 안은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텐트라고 하지만 사실 플라스틱과 대나무를 엮어 만든 임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여인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으나 그나마 운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수많은 난민이 노상에서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비에 온몸을 내맡긴 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취재 도움을 받기 위해 벵골어를 구사하는 로힝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탈출한 난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성인 라메자 베굼은 탈출 상황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2살짜리 아이는 가슴에 안고 4살과 5살짜리 아이는 걸어서 왔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정부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자신이 살던 마을을 급습해 방화하고 남자들을 대부분 학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여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인은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우거나 손과 다리를 잘라 마을에 걸어놓기까지 했어요. 캠프로 가는 도로에는 쓰레기가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몽다우는 나프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국경 마을입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난민들에게 다가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말할 기력조차 없어 고개만 겨우 미얀마 방향으로 돌립니다. 며칠째 물만 마시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난민 캠프는 식량 부족으로 구호 물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프 내 상당수가 부녀자와 아이들입니다.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 구호 식량이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기 때문에 식량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땡볕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서 있는지 물어보니 구호 식량 차량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게 서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세수대야만한 크기의 양철로 된 식기가 들려 있었는데 한 번 배급이 있고 나면 구호 차량이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랍니다. 식량을 실은 유행 차량이 나타나면 완전히 비상입니다. 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배급을 먼저 받으려다 압사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서로 차지하려다가 군중에 떠밀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노약자는 아예 차량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구호 활동가들도 식량을 나누어 줄 때면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고 때로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질서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노상에서 만난 11살 소년 니아물은 가족과 같이 피란을 왔다고 했습니다.
맨발에다 허벅지까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피할 공간이 없다 보니 그런 몰골이 되었답니다.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더위와 비를 피하려고 숲속으로 피신했던 난민들 일부는 야생 코끼리 떼의 습격을 받고 참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미래도 희망도 없는 것이 난민의 삶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현장을 둘러본 사이풀은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뜻을 나에게 전달했다. 한 끼의 식사의 기금 예산으로는 국제적인 난민 사태를 감당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태도는 과연 옳은 일일까? 국제구호단체를 설립하게 된 근본 동기를 돌아보며 나는 NGO의 양심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3살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족 난민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캠프에는 식수, 화장실, 위생시설 등 생존을 위한 기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유엔에서는 난민 65만 명을 상대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알케어 등 국제 NGO는 난민 구호 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사정을 알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고통받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 현지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구호 물품만 들고 가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2017년 9월 하순 한 끼의 식사기금 한국 담당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3살 방글라데시 직원과 합류해서 난민 캠프에 들어가게 했다. 어떤 지원이 난민들에게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사이풀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집이었다. 그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알케어의 방글라데시 본부장으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집의 설명에 의하면 국제 NGO들이 로힝야족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NGO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승인한 현지 NGO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허가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재정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능동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행히 우리가 사업 승인을 받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공무원 모하메드 모집 라흐만 씨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현장에 나가 있던 사이플로부터 또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 속에서 도움의 손길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 구호 식량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숙달된 활동가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당장 심각한 것은 비가 계속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야 하고 길바닥에는 오물과 쓰레기, 동물 배설물이 뒤섞여 질척거리는 등 비위생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재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할 만한 깨끗한 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월이 다가오면 거꾸로 기온이 내려가 이불이 필요한데 얇은 옷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1200명이 쉴 수 있는 텐트촌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식수 확보를 위해 캠프 내에 공동 우물을 파고 공동 화장실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삶을 위한 담요와 의복, 위생용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천 계획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사이풀과 그의 일행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고 모든 준비 절차를 밟아 쿠투팔롱, 최대로 큰 로힝야족 난민 캠프가 있는 곳에 들어갔다.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은 비협조적이었다. 사이풀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는 일 없이 낭비해야 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인정하니 돈만 보내라고 했다. 공사는 자신들이 다 알아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부정부패를 뜻한다. 만약 돈을 넘겨주게 되면 계획대로 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모하메드 모집 라흐만 씨가 있었다. 모집은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인 NGO 사무국에서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다. 3살 방글라데시 지부장인 마슈카의 형부이기도 한데 한 끼의 식사 기금에서 방글라데시의 지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를 밟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휴가를 받아 한국에 왔을 때 나는 그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기도 했다. 모집의 활약으로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예상보다 빨리 승인이 떨어졌다. 그리고 텐트촌 건설, 우물과 화장실 설치 위치로 쿠투팔롱 캠프 3번과 4번을 배정받았다. 작업에 착수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일부 계획은 바꾸기도 했다. 처음 설계한 우물 도면은 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금방 고장이 난단다. 그리하여 지하 깊숙이 관정을 박아 물을 끌어올리는 딥 타입 공사로 변경했다. 텐트촌 건설 등 예정된 작업은 무사히 끝났다. 이제 할 일은 현장으로 가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난민 캠프 출입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 구호 활동가조차 들어가기가 힘들다. 나는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현장을 방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길은 왜 그리도 먼지. 실제 거리가 멀기도 했지만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져서 더 멀게 느껴졌다. 다카에서 콕스 바자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차량으로 65km를 더 들어갔다. 지부장 마슈카, 사이풀, 모집이 현장에 동행했다. 방글라데시 동남단에 위치한 콕스 바자르. 그곳은 휴양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천연 해변이 있는 곳이다. 차 안에서 그림처럼 펼쳐지는 환상적인 해변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미얀마군의 인종 말살 정책으로 쫓겨난 로힝야 난민들의 지옥과도 같은 삶의 현장이 있으니 그곳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쿠투팔롱 캠프로 가는 길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그치기를 반복했다. 노는 추수를 끝낸 곳도 있고 아직 벼가 익어가는 곳도 있었다. 종려나무처럼 생긴 키 큰 나무 굴락들도 스쳐 지나가고 열매를 매단 망고나무도 스쳐 지나갔다. 유엔 난민기구의 로고가 새겨진 차량도 수시로 오갔다. 그 길이 휴가를 떠나는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난민 캠프는 분쟁 지역 근처에 있어서 위험하다. 최근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NGO들이 정부 승인도 없이 로힝야 난민촌에서 임의로 구호 활동을 벌이다가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다. 무슬림 NGO를 통해 들어간 구호 물자 일부가 미얀마 정부에 저항하는 반군 세력으로 들어가 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난처해진다. 그 후부터 캠프 출입이 아주 까다로워졌다. 당국에서는 구호 전문가들에게도 캠프 방문 허가증을 잘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 문제도 모집의 도움을 받아 캠프 출입 허가증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가 없었더라면 이번 긴급 구호 프로젝트는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모집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말했다. 난민촌의 치안이 안 좋은 상황이라 외국인이 들어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로힝야족 난민촌에 들어가는 인력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촌에 들어갈 때는 모두 빈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어떤 구호품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옛 캠프가 나타났다. 2017년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92년부터 미얀마 정부의 핍박에 견디다 못한 로힝야족 일부가 나프강을 건너 방글라데시로 넘어와 이루기 시작한 난민촌이다. 지부장 마슈카가 굳은 표정으로 폐가로 변한 옛 캠프 사이로 흐르는 강을 가리켰다. 내가 본 배 모양이 바이킹족의 배와 흡사했다. 저 사람들이 타고 온 배예요. 저 배를 샴판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어선으로 사용하는데 난민들이 저 배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본 캠프인 쿠투팔롱에 이르렀다. 1년 전만 해도 코끼리가 어슬렁거리던 산림지대였다. 로힝야족 난민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변해 이제 숲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저 지대에서부터 높은 언덕에 이르기까지 오두막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보금자리를 빼앗긴 코끼리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난 코끼리들이 간혹 난민들이 차지해버린 민가로 돌진하여 집이 부서지고 어른과 어린아이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한 걸음씩 캠프촌 안으로 들어가자 유엔기구, 국제 NGO, 봉사단체, 자선병원 등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이름들이 텐트와 길거리에 붙어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한 남자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툭 튀어나온 광대뼈 때문인지 경계심이 강하게 느껴졌다. 내가 무엇을 하러 캠프를 찾아왔는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만 보일 수 있다. 좀 더 걸어가니 식량 보급센터가 나타났다. 때마침 식량 배급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는데 배급이 시작되자 늘어선 줄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 안정을 많이 찾은 모습이란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이플이 말했다. 가림막도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들은 식량 차량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유엔 마크가 새겨진 차량이 나타나면 식량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어요. 한 여인이 식량 부대를 먼저 잡았는데 남자의 억센 소나기가 파고들더니 독수리가 짐승을 낚아채듯 빼앗아 가버렸어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여인의 얼굴에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식량 앞에서 사람들은 생존 본능대로 움직일 뿐 질서란 개념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주 2, 3회 식량을 배급해주고 있었다. 식량 보급센터에서 만난 압둘 라시드는 허기진 목소리로 우리는 쌀과 렌틸콩, 기름만 제공받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라고 말했다. 로힝야족은 원래 렌틸콩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먹게 되지만 렌틸콩은 아이들에게 여전히 먹기 힘든 음식이다. 그래서인지 라시드 옆에 꼭 붙어있는 어린 아들은 매우 허약해 보였다. 로힝야족 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맛본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 날씨가 변덕스러웠다. 해가 났다 싶더니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길바닥이 질척거렸다. 우기가 시작되면 캠프촌은 나무와 풀이 거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컸다. 대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조잡한 집들이 맥없이 허물어지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해 왔는데 현장에 와보니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 닿았다. 방글라데시의 동남부는 연중 강우량이 아주 많은 곳이다. 지형 특성상 더운 공기가 많은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한꺼번에 비를 쏟아붓곤 한다. 며칠 전 큰 비가 내려 마을 언덕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절개지가 형성되어 그 아래로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건기땐 오솔길에 지나지 않았던 곳이란다. 임시로 엮어놓은 나무 다리가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리를 건넌 후 흙탕물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가는지 보려고 가장자리로 다가가는데 캠프촌 안내를 맡은 로힝야족 가이드가 내 팔을 재빨리 잡아당겼다. 집안이 약해져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곳이란다. 얼마 전에는 숲에 땔감을 구하러 들어간 소녀들이 산사태를 만나 한 명은 흙더미에 깔려 사망하고 나머지는 크게 부상했다고 한다. 바위가 많은 한국의 산과 달리 현지는 마사토 같은 흙으로 된 지형이었다. 본격적인 우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자연재해의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길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위험지대의 난민들을 안전한 고지대로 이주시키는 것뿐이다. 마침내 한 끼의 식사 기금에서 할당받은 캠프 3, 4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무를 베어내고 대나무와 타르방 수포를 엮어 텐트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집으로 들이닥치지 않도록 수로도 따로 만들었어요. 난민들과 함께 고생했던 사이풀이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몇몇 집을 방문해서 내부를 살펴보았다. 입구에는 예외 없이 두꺼운 검은 비닐이 쳐져 있었다. 비가 집으로 들이치지 말라고 해놓았다는데 바람이 통하지 않아 집 안에 들어가자 숨이 턱턱 막히고 등에서는 연신 땀이 흘러내렸다. 난민 여성 라미타 카툰에게 잠은 어떤 식으로 자냐고 물었다. 바닥에 얇은 비닐 시트를 깔고 자요. 집안 바닥은 진흙으로 돼 있고 일부 자리에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다. 그 자리가 잠자는 공간이었다. 비가 내린 후 밤이 되면 비닐 시트 아래에서 차가운 냉기가 올라옵니다. 어린아이들은 추위에 웅크리며 제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엄마는 차가운 흙바닥에 몸을 뛴 채 아이들을 꼭 품는단다. 모성애는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텐트의 작은 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오면 엄마는 아이들의 바람막이가 돼주었다. 우리는 끼어 입을 옷이나 덮을 담요 하나 없이 아침 해가 나올 때까지 추위를 버텨야 해요. 씁쓸하게 말하는 라미타 카툰에게 시급히 옷과 담요를 제공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집 주변을 둘러보니 지붕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모래주머니와 돌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사이클론은 고사하고 조금 센 바람이라도 불면 집들이 형체를 온전히 유지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가 지은 집들은 고지대에 있어서 바람 피해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 피해를 볼 위험은 덜해 보였다. 집만 문제가 아니었다. 비가 오면 화장실이 넘쳐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컸다. 우물과 화장실을 점검해 보았더니 청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새로 화장실을 지어주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다. 냄새가 많이 났다. 배설물이 변기 주변에 쌓여 있었고 어떤 곳에는 회백색 설사를 해놓았다. 벌써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자 사이풀이 그들을 소개해 주었다. 사람들은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무표정했다. 웃음, 기쁨, 행복과 같은 단어들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아이들마저 굳은 표정이었다. 구호 현장 어디를 가나 아이들은 언제나 깔깔거리며 졸졸 따라다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조차 웃음을 잃어버렸다. 모집의 도움으로 캠프 방문을 승인받았지만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캠프를 무조건 나가야 했다. 시간이 부족할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사이풀에게 새 가족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해 두었다. 필사의 탈출을 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인터뷰하자고 청한다면 한마디로 거절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이풀의 진정성이 통했는지 나는 새 가족과 인터뷰할 수 있었다.
압둘 라시드 씨 가족은 13명이나 되는 대가족으로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단다. 영문도 모른 채 미얀마 군대의 총격에 혼비백산하여 집을 겨우 빠져나왔다고 했다. 바우리 지역에서 왔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테러리스트라 말했어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집을 모조리 불태웠어요. 라시드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다시 말을 이어갔다. 국경 쪽으로 도망쳤는데 방글라데시 군인들이 나프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번에는 미얀마 군인들이 더 심하게 총질을 가해와서 다시 국경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방글라데시 군인들도 더 막아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국경을 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라시드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가족은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조산사의 도움으로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라시드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잠들어 있는 아기를 보여주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과 함께. 두 번째로 만난 가족은 무하마드 아베 살레 씨의 가족이었다. 모두 10명이었는데 탈출 도중에 아들 1명이 미얀마군 총에 맞아 죽었다. 어느 날 군인들과 불교도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우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지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마을은 통째로 불에 탔습니다. 악몽이 다시 살아난 듯 긴장된 표정으로 살레 여인은 말했다. 며칠 동안 산에 숨어 지냈지요. 군인들이 끝까지 사람들을 찾아내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또 그들은 여자들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총으로 때린 뒤 실신시키거나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제 남편은 미얀마 군대가 우리 집을 불태우는 것을 저지하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남편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여인은 그만 고개를 떨구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이들이 자꾸 아파요. 미얀마군의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은 여인의 마음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이들만을 걱정했다. 세 번째로 노룰 아민 씨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8명이었다. 미얀마의 보소라 지역에서 왔단다. 집단 학살 사태가 발생하자 산으로 피신했지만 곧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탈출 행렬에 가세하게 되었단다. 처음엔 고르도 지역으로 도망쳐서 한동안 머물렀지요. 하지만 피신해 있던 지역을 미얀마 군대가 급습하여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기다린 끝에 배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국경을 건넜습니다. 어느 섬에 도착한 후 용로로 나와 걷고 또 걸어 난민 캠프까지 오게 되었어요. 미얀마 군인들의 학대 행위를 본 적이 있냐고 묻자 노룰 아민은 말했다. 군인 몇 명이 이웃 사람들을 잡아가더니 칼로 베어버렸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모조리 불살라버렸어요. 그들이 우리가 거기서 살 자격이 없으니 어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빠져나왔지만 우리 보금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난민 중 절반가량이 아이들이었지만 캠프에는 그들을 위한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리 난민촌이라도 학교가 없다니. 알고 보니 복잡한 속내가 깔려 있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지어주면 난민들이 캠프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 그것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류의 미래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른들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일부 국제 NGO들이 학습센터를 열어 어린 아이들에게 기초교육 정도를 시키고 있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안쓰러웠다. 몸을 가리고 안전하게 몸을 씻을 공간이 없었다.
성폭행의 위험 때문에 함부로 수도가에 몸을 씻으러 가기도 곤란했다.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 남자들이 쳐다보는 것이 불편하고 잠금 장치가 없어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삶이 열악해지면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다. 난민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했다. 영국 BBC 방송은 로힝야족 난민 소녀들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한 후 성매매 업소로 넘긴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10대 초중반의 소녀들이 주요 표적으로 인신매매 조직에 넘어가면 자식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부모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한다. 또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국경을 넘어 도피한 아이들도 인신매매나 유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여아들은 해가 떨어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전기도 없는 어두운 길거리에 나갔다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미얀마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해 임신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한 여인은 5아이를 데리고 탈출하다가 미얀마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임신인 줄 몰랐으나 점차 배가 불러왔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캠프 곳곳에서 생겨났다. 새 생명의 탄생이 축복은커녕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다. 형제끼리도 새로운 생명을 두고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고 비난을 했다. 캠프 3, 4에 정신과 진료를 담당하는 멘탈 헬스 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다. 난민들 상당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성폭력 전문가 데니얼 카시오는 많은 아이가 임신 도중에 또는 출산 도중에 죽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미성년자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특히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렵게 여겨 낙태를 감행하기도 한단다. 또 10달을 움막 같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출산 후 아이를 몰래 버리기도 하는 것 같다고 난민촌 의료진은 말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쿠투팔롱 캠프 3, 4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파브 씨를 만났다. 그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나온 고위 관리였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방문했군요. 쿠투팔롱 캠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파브입니다. 실제 제 이름은 아주 길어요. 그냥 파브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단체에서 난민들을 위한 집과 우물, 화장실을 지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최종 승인해 주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난민 캠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합니다. 우기가 시작되었는데 주거지들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식량과 영양제도 많이 필요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 지원하는 영양소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펌프가 고장이라 물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기인데 물이 부족하다니. 수해를 입을까 걱정하지만 정작 깨끗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퍼브 씨, 캠프를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로힝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했던 물품들인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로힝야 여성들에게 구호물자로 나온 생리대는 생소했고 밀크 파우더와 렌틸콩도 먹기 어려워합니다. 난민들이 캠프 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나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만 그보다 자치권을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난민 캠프를 운영하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곤란합니다. 현재 캠프에는 구역마다 구역장이 있습니다. 난민들과 구역장이 의논해서 규칙을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난민들이 미얀마로 돌아가길 원하나요?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미얀마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며 내가 우려를 표하자 파브 씨는 부모가 총탄에 맞아 죽고 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심리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구호 현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졸래졸래 따라다녔건만 하루빨리 아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쿠투팔롱 캠프를 방문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난민 캠프를 떠나 콕스 바자르로 되돌아오던 날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그 비가 70여만 로힝야족 난민의 눈물이라고 여겼다.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난민들이지만 그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얀마 당국은 귀환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인도적인 일을 꾸미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파괴된 로힝야족 주거지에 보안시설을 갖춘 수용시설과 군대 기지를 짓고 있어 그들이 귀환하게 되면 수용소와 같은 통제구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힝야족 난민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데는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미얀마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정부를 감싸며 서방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런 태도에는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라카인 땅의 개발 이익을 노리는 숨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난민 캠프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이들이 난민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남의 나라 문제라고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지구촌의 어떤 이웃과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삼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개인이 존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국가가 있어서 국민은 인권을 보장받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주권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하다.